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 격추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2. KF-21이 진짜 괴물이 됐다. 3. 중국의 무력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이어 스텔스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세계 항공기 시장에 또 다른 파란을 예고했습니다. KF-21 보라매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각종 기술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6세대 전투기로 향할 기술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북한이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고, 이에 한국군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출격시켜 대응했었습니다. F-35 전투기를 도입한 이래로 이루어진 첫 실전 투입이었는데요. 재래식 전투기 몇 대가 모이든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차례의 시험 비행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KF-21 보라매도 이제는 4.5세대를 넘어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면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난 KF-21이 기대만큼 무시무시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현대전에서 스텔스기가 제대로 된 실전을 치른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모의전에서 직접 스텔스기를 상대해본 파일럿들은 하나같이 전장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인지 치를 떨면서 증언했습니다. 은퇴한 미 해병대 소속 파일럿 된 플랜니 소룡은 FA-18 슈퍼호넷을 타고 비행하던 도중 스텔스기를 처음 마주했을 때 느꼈던 참담한 무력감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겨냥할 방법이 없었고 나를 방어할 방법도 없었다. 플랜니 소룡은 수년간 실전을 가정한 훈련을 받아왔었음에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가 근접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극심한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체계라고 비판받고 있지만, 스텔스 전투기의 진정한 강점은 예산 편성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보의 차이가 전장에서 얼마나 우세하게 작용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텔스기의 공포는 스텔스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레이더와 통신망이 스텔스 전투기를 찾기 위해 동원되고, 파일럿과 지휘부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스텔스 전투기 하나로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텔스기라는 새로운 무기체계는 전장에서 광범위하면서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KF-21 보라매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화에어스페이스 항공엔진연구개발센터장 강석철 상무는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엔진 개발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스텔스기를 제작할 때 엔진 코어에 추가할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텔스기의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선 엔진 자체보다는 전면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인테이크 덕트, 뒷면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배기 덕트 부분에 스텔스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테이크 덕트의 경우 저피탐용 형상 설계와 특수 코팅을 통해 레이더 유효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기 덕트의 경우 엔진에서 내뿜어지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온의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어 적외선 신호를 줄여야 합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배기 덕트의 형상 설계 혹은 바이패스 믹서를 장착하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스텔스 형상 설계 연구가 완성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석철 센터장은 스텔스 엔진 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안보를 위해서 항공 엔진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을 시작하면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텔스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 기초 단계에서부터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승욱 산업동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 항공우주인 신년 인사회에서 관계부처와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제트기급 엔진 개발에 앞서 스텔스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본래 5,000파운드 추력을 목표로 계획되고 있었는데 현재 8,000에서 1,000파운드까지 목표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면 출력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현 단계에서도 FA50급의 엔진까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 단계의 다다른 무인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무인기, FA50, KF21기까지 동일한 국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력을 높인 엔진을 FA50에 KF21에는 2대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죠. 이러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보 엔진을 뛰어넘는 한 단계 고차원의 엔진 개발이 계획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터보 엔진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켜 발생한 고압 고온의 가스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추력을 발생시킵니다. 반면 램제트 엔진은 압축기가 없이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여 연소시킵니다. 마하 0.5 이하의 낮은 속도에서는 추력을 얻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일단 비행치가 마하 2에서 4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효율이 극대화되고 대기권에서는 로켓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기권 안을 비행하는 미사일이나 고고도 전략정찰기 SR-71 블락버드와 같은 특수한 비행체에 적용되어 왔는데요. 이를 전투기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터보램제트용 초음속 터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요소 기술 연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 엔진의 장점만을 흡수하여 아음속부터 초음속 영역까지 최상의 열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완성된다면 5세대를 뛰어넘는 1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엔진 설계와 함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저비탄 설계가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의 KF-21은 무장이 외부에 장착되어 있어 완전한 스텔스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F-21의 내부 무장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 무장창 도입은 KF-21의 성능에 상당한 제한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장을 내부로 돌리게 되면 외부에 장착했을 때보다 무기 탑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료 탑재량까지 줄어들어 작전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해결책이 상상도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에는 알루미늄 복합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하지만 금속재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국내 기업이 탄소 복합 소재로 전투기의 대형 부품을 제작하는데 성공해 국산 전투기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탄소 섬유 소재는 머리카락만큼 얇으면서도 강철의 수배에 달하는 강성으로 높은 강도와 가벼운 무게를 요구하는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작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 강국들을 중심으로 탄소 섬유로 제작된 부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 부품까지 일체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탄소 복합 소재 가공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얼마 전 방위사업청과 코웅데크 컴포지트사가 민군 기술 협력을 통해 T-50 훈련기의 개폐도어를 기존의 알루미늄 복합체가 아닌 경량탄소 섬유 복합체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은 민간용 항공기의 랜딩기어 개폐 장치를 복합 소재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T-50 훈련기의 랜딩기어 개폐 도어까지 탄소 복합 소재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개폐 도어는 수미터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이 점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을 때는 500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했었지만 탄소 섬유 개폐 도어는 단 9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항공기의 전체적인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복합체를 통해 이 같은 대형 부품을 통으로 쪼개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전투기의 대형 모듈을 하나의 부품처럼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전투기를 조립하는 데 금속 리벳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 조립 과정에서 쓰이는 특수 리벳은 개당 수십만 원이 넘으며 전략 미국에서 수혜오고 있습니다. 이 특수 리벳이 전투기 무게 중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전투기 경량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줄어든 무게만큼 폭장량과 연료 탑재량을 늘려 작전 범위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복합 소재의 가공뿐만 아니라 원재료가 될 탄소 섬유의 공급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복합 소재 시장은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 독점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고성능 우주항공용 탄소 섬유의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효성 첨단 소재에서 초고강도 특수 탄소 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H3065 탄소 섬유는 강도가 철보다 14배 이상 높고 기존 소재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높은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H3065와 동급의 T1000급 탄소 섬유는 최신 항공기의 동체 및 부품,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발사체 등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의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복합 소재 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기술 연구도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이 전력화되는 순간 한국의 공군 전력은 동아시아 최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몇 년 전 중국은 탐지 거리가 무려 3,000km에 달하는 초지평선 레이더를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챔버라는 이름이 붙은 이 레이더는 서울과 도쿄 방향을 겨냥해 배치되었고 이것이 두 번째 배치인데요. 이미 후베이, 허난, 안후이 세계성의 교차점에 설치해 놓은 첫 번째 레이더가 남중국해와 오키나와를 감시하고 있죠. 이 둘을 동시에 운용할 경우 중국은 한국, 일본의 전국토를 넘어 서태평양 전역까지도 모두 뒤덮는 시야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일로 중국이 길길이 날뛰면서 보복까지 했던 것을 떠올리면 내로남불 그 자체라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중국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됐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이 사건은 의외로 별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는데요. 이는 우리 힘으로는 중국 땅에 있는 레이더를 어찌해 볼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처럼 외교정치적인 보복을 할 만한 힘이 없었을 뿐더러 유사시에 직접 레이더를 타격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해서 한국은 그저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힘을 조만간 한국이 얻을 수도 있다는데요. 무슨 방법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파죽지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느새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전선 북부의 땅을 대부분 수복하고 동부를 공략 중이죠. 얼마 전에는 전선 동부의 주요 거점인 도네츠크 공항까지 탈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 기세라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로 남부와 크림 반도까지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를 전부 되찾고 승전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세는 미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몇 달 전부터 세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군은 익히 알려진 타이마즈를 통한 정밀 타격에 더해 숨겨진 또 다른 게임 체인저로 우크라이나를 도왔습니다. 덕분에 러시아는 전장의 제공권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우크라이나군에 노획될 만한 물자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헐레벌떡 도망만 치기에 바쁜 상황인데요. 이 빛나는 활약의 주인공은 바로 대레이더 미사일 HM-88함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수보 작전에서 성과를 거둔 데에는 미국이 지원한 함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함은 공중 투발에서 반경 145km 내의 레이더 전파 발신지를 추적 및 타격합니다. 이를 통해 S-400을 비롯한 러시아의 방공포대를 무력화시켰고 제공권을 잃어버린 러시아군을 일방적으로 유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도 공식적으로 함을 지원한 사실을 대놓고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자국의 무기를 잘 사용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공 MD 시설을 함이 제거하면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깨끗이 닦인 길 위로 하이마즈가 쏜 미사일이 날아가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드라고 부르는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방공망 제압작전 시드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적 방공망의 사각이나 음영 지역을 찾아내 그 경로로 정찰기를 보내서 적 레이더의 패턴과 종류를 수집 및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 전자전 능력을 지닌 항공기를 보내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에 맞춘 강력한 노이즈를 발생시켜 적 레이더와 레이더 기반 방공 무기 마비시킵니다. 세 번째로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해서 눈이 멀어버린 적 방공포대를 일방적으로 파괴합니다.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2위 군사력이라는 러시아를 추하게 패퇴시키며 시드 작전의 효용을 완벽하게 증명한 셈인데요. 효과가 확실한 대신 매우 위험한 데다가 다양한 첨단 무기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도 중국이 내세운 반접근 지역 거부 H-AD 전략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 방공체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남태평양에 도련선이라는 방어선을 멋대로 2개나 그어놓고 그 안에서의 패권은 자기들이 갖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대만과 한국은 이미 제1도련선 안에 들어있어 중국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을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중화사상 특유의 오만함 때문에 불쾌한 일이면서도 유사시에는 도련선 안의 국가 정도는 간단하게 소나기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보이는데요. 한국이 이들의 마수에서 벗어나려면 중국 본토에서 튀어나오는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단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 미사일들의 사정거리를 통해 곧 미국 항모전단과 ICBM의 접근을 거부하는 도련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배치한 초수평선 레이더 역시 이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스텔스기조차 중국에 들키지 않고 이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는 미국에서 사온 대레이더 미사일 AGM-88함이 3자릿수 정도 있고 이사 레이더와 자체 개발한 전자전 포드를 통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시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국산 전투기인 KF-21에는 함의 통합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미국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KF-21의 통합을 거부한 미사일 중에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암램 공대공 미사일에 더불어 함대 레이더 미사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아이리스-T와 엠비더 미티어로 공대공 미사일은 대체할 방법을 찾아냈지만 아쉽게도 대레이더 미사일만큼은 아직 대체할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시드 작전을 수행하려면 함이 통합되어 있는 F-35A, F-15K, KF-16세 기종 중 하나를 투입해야만 하는데요. 시드 작전은 제발로 적의 방공망 안으로 침투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작전인데 F-35A는 현재 공군 최대의 전력인 만큼 실패할 경우 손실이 너무 크고 F-15K와 KF-16은 어디까지나 스텔스 성능이 없는 4세대기에 불과해서 파일럿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반면 KF-21은 스텔스를 포함한 출중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도 시드 작전에서는 F-15K나 KF-16이 위험을 무릅쓰고 방공망을 다 제압하는 사전 작업을 마쳐놓은 뒤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전투기는 너무 큰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고 기껏 새롭게 만든 KF-21은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에 한국은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KF-21에 시드 작전 수행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일한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시드 작전 능력의 국산화죠. 하지만 무기 국산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특기. 한국은 망설이지 않고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것 단추는 바로 KF-21의 전자전기였는데요. 이미 원천 기술을 전부 확보하고 있어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을 KF-21의 파생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전자전기였죠. 적 레이더 정보 수집 후 직접 진입해 레이더에 재밍을 거는 역할은 전자전기나 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항공기로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사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그런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 뿐이지 원래대로의 운용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출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전자전기를 활용할 때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기존의 제한적인 시드 작전에 동원하려 했던 재밍 기체는 개량을 통해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게 된 KF-16V였고 이를 국산 이사와 전자전 포드를 탑재한 KF-21 전자전기로 대체하려 놓으십니다. 그 후에 비로소 함을 대체하는 한국형 대레이더 미사일의 사용 조건이 갖춰집니다. 에드는 2020년에 이미 KF-21을 운용하는 대레이더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개념 연구를 공개했는데요. 대레이더 미사일과 부속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하여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시드 능력을 미국 공군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드가 공개한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의 능력 요구 목록을 보면 블럭 1, 블럭 2로 나누어 개발하면서 블럭 1에서 함 이상의 성능을, 블럭 2에서 미국의 차세대 대레이더 미사일함과 동급의 성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광대역 RF 표적 식별 및 수동광학 이중 모드 시기 개발, 위치 기반 G핀즈 항법 기능 추가, 타겟팅 포드 개발, 자체 연동 임무 계획 시스템 개발, 조종사 인터페이스 및 표적 식별 장치와의 통합 등 핵심 제반 시스템의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와 함께 공개한 것이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암의 형상입니다.
미군이 개발 중인 아움과 흡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목표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움은 함 대비 사정거리 더 늘어나고 더 빨라질 예정으로 250km 내의 표적을 마하 2.5 이상의 속도로 타격하게 된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에도 제밍에 저항하는 성능을 부여하기 위해 전자기파 기반 시커가 적의 제밍에 모두 무력화되더라도 밀리파 레이더를 이용해서 목표를 끝까지 쫓는다고 합니다. 국산대 레이더 미사일함이 아움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 성능까지 모두 따라잡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드디어 중국이 과거 초수평선 레이더를 배치하며 내로남불식으로 나왔던 일에 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한테 그랬던 것처럼 유사시엔 한국도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눈을 찌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대놓고 레이더를 배치해 남의 국토를 엿보던 중국도 이젠 대레이더 미사일의 방공망을 뚫리고 그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 발의 현무 미사일에 온 국토가 벌집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중국은 한때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빌미로 외교적인 압박을 가했지만 한국은 이제 진짜 보복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중국의 H-2A를 무너뜨려주면 서방의 군대가 중국 본토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국군의 실은 능력 확보는 전투력, 재고나 자주 국방의 측면 외에도 중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견제를 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을 지켜나가는 대한민국. 이런 잠재력이 있는 한은 오만한 중국이 감히 한국을 넘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한국의 방산기술자분들이 앞으로도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